당신이라면 하루에 단 4시간도 못 자면서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나요? 서울 외곽의 낡은 고시원 종로구의 골목, 깊숙한 곳. 그곳에 조용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김유나 30세, 남편은 박민수 32세. 유나는 하루 10시간 동안 플라스틱 공장에서 회계 일을 하고 민수는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막노동자였다. 둘은 결혼 3년차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조용한 일상을 지켜왔다. 하지만 그 평범한 나날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건설 현장에서 외벽 설치, 작업을 하던 민수가 2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진단은 하반신 마비. 갑작스러운 충격은 가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병원에서도 회복은 불투명하다고 했고 민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유나는 울 시간조차 없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퇴근한 뒤에도 쉴 틈이 없었다. 퇴근 후에는 민수의 대소변을 치우고 죽을 끓여 먹이고 온몸을 닦아준 뒤에야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많을 때도 5시간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중간중간 민수가 몸이 불편하다며 부르면 벌떡 일어나야 했다. 2달이 지나자 유나의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갔고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였다. 출근길에 쓰러진 건 그 무렵이었다. 직장 동료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의사는 말했다. 이대로 가면 과로로 쓰러집니다. 뇌혈류 장애,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합니다. 유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고민했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남편을 돌봐야 할까? 돈이 문제였다. 민수의 약값과 병원비만 해도 매달 30만 원이 넘는데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최소 하루 5만 원. 하지만 자신의 건강이 먼저였다. 쓰러지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걸 누구보다 유나가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같은 고시원에 살던 50대 중반의 여인 정긴숙이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에도 유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던 사람이었다. 낮에는 간헐적으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밤에는 혼자 지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예전에 아버지를 2년 넘게 돌봤어요. 똥기저귀도 갈고 죽도 먹이고 그런 일 익숙하니 내가 도와줄게요. 하루에 5만 원만 주면 밤에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유나는 울컥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준 게 너무 오랜만이었다. 다음 날 2사람은 합의했다. 인숙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민수 곁을 지키기로 했다. 유나는 매일 아침 5만 원씩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으세요. 남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좀 쉬어져요. 정인숙은 씩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요. 이 아줌마 사람 하나쯤은 지킬 줄 알아요. 민수 씨도 오늘부터는 안심하고 잘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유나는 몰랐다. 그 밤, 그 방,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유나는 첫날 밤 일을 나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고시원의 작은 방안을 정리하며 약 물수건 여분의 기저귀를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다. 물 끓인 주전자도 민수가 좋아하는 라디오 주파수도 정확히 맞춰놓고 나서야 가방을 들었다. 출근 전 마지막으로 인숙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다. 혹시라도 민수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불편하면 바로 전화 주세요. 새벽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전 바로 달려올게요. 인숙은 그런 유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웃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난 밤에 잠도 얕은 편이라 민수 씨가 숨만 조금 다르게 쉬어도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이 집 딸처럼 생각하고 돌볼게요. 그 말에 유나는 마음 한켠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렇게 출근길에 나선 유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다음 날 새벽 5시, 유나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인숙은 정갈하게 정돈된 이불을 접으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특별히 얌전했어요. 한 번도 깨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2~3번 확인했을 정도예요. 죽도 다 드셨고 기저귀도 깨끗했어요. 민수는 침대에 누운 채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고 눈빛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유나는 그저 고마운 마음에 인숙에게 여러 번 감사 인사를 건넸다. 그 이후로도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인숙은 매일 저녁 약속한 시간에 도착했고 새벽에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오히려 남편을 돌보는 것 외에도 남은 죽을 덜어내거나 머그컵을 씻어주는 등의 잔일까지도 해주곤 했다. 그 모습에 유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어느 날은 미안하다며 하루 수고비를 6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인숙은 고개를 저었다. 나 돈 벌자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유나 씨가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요. 그 따뜻한 말에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쩌면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건 그런 말 한마디였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후부터 민수의 반응이었다. 이전엔 죽을 떠먹여 줄 때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지만 얌전히 먹었고 손을 잡아주면 힘없이나마 움켜쥐곤 했었다. 그런데 최근엔 유나가 손을 잡을 때 민수는 이따금 그 손을 피하거나 갑자기 힘을 주어 꽉 쥐었다가 놓는 행동을 했다. 눈을 피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일도 늘어났다.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치던 날이었다. 유나는 회사에서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두고 온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새벽까지는 연락을 주고받을 방법이 없기에 휴게 시간을 이용해 급히 택시를 타고 고시원으로 향했다. 거센 비바람 속 유나는 후드를 눌러쓰고 조용히 고시원 입구에 도착했다. 아직 새벽이 아니었기에 방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유나는 문을 열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 창가로 다가갔다. 그 순간 커튼 사이로 어렴풋이 보인 장면이 유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은은한 주황빛 조명의 방 안. 인숙은 얇은 잠옷 차림으로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그의 가슴에 얹혀 있었다. 그리고 민수의 눈은 감기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지어 그녀가 그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자 민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유나의 손끝은 얼어붙고 심장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요동쳤다. 유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몸을 돌려 빗속을 빠르게 걸었다. 그저 간병일 뿐일 거야. 그냥 어쩌다 가까워졌겠지 수십 가지의 핑계를 떠올리며 자신을 설득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너무도 분명했다. 그날 밤부터 유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유나의 마음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다. 아침에 아무 일 없던 듯 돌아와 정리하는 인숙의 손놀림조차 어딘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그녀는 방 청소를 마치며 유나에게 말했다. 어제 비 진짜 많이 왔죠? 민수 씨는 정말 얌전했어요. 요즘은 약이 잘 듣는 건지 통증 호소도 없고 아주 편하게 주무세요. 그 말에 유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순간 인숙의 눈동자가 민수에게 살짝 스쳐가는 것을 보았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라면 가볍게 웃거나 눈이라도 마주쳤을 텐데 요즘의 민수는 마치 벽처럼 감정을 감췄다. 유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눈치라는 건 배신하지 않는다. 그날 밤 유나는 회사를 나서기 전 주머니 속에 작은 미니 카메라를 넣었다. 회사 동료가 택배 감시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빌려온 것이었다. 그녀는 고시원으로 돌아가 책장 틈 사이 몇 장의 사진 뒤에 조심스럽게 그 장치를 숨겼다. 민수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말했다. 오늘은 늦게 퇴근할 것 같아요. 민수가 아프면 인숙 씨가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일부러 덧붙였다. 아, 맞다. 오늘 회사에 카메라 맡겨야 해서 집에는 아무런 감시 장치도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수의 눈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유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유나는 편의점 창고에서 잠시 쉴 때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 앱에 접속했다. 작고 흔들리는 화면에 방 안이 보였다.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고 인숙이 민수 옆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어깨를 두드리는 듯 했지만 몇 분 뒤 민수는 몸을 살짝 틀더니 자기 스스로 팔을 짚고 상체를 일으켰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손을 입에 가져갔다. 그 순간이었다. 인숙이 민수에게 다가가 천천히 그의 이마를 닦고 마치 연인처럼 조용히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민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화면 속의 두 사람은 병자와 간병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한 몸과 마음이 이미 교차된 관계였다.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켰다. 화가 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몇 개월간 자신이 쏟아낸 사랑과 희생이 한순간에 조롱당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이번에는 끝까지 본다. 다음 날 유나는 새벽녘 고시원에 조용히 들어갔다. 인숙은 여느 때처럼 담담히 인사를 건넸고 민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하루를 보냈고 저녁에는 퇴근하지 않은 척하며 방 안의 카메라를 회수해 영상을 저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나는 민수의 핸드폰을 조용히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바뀌지 않았고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스크롤하던 중 낯선 번호가 눈에 띄었다. 같은 번호 같은 시간대. 그리고 메시지 하나가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오늘은 언제쯤 자요? 제가 도착하면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유나의 손끝이 멈췄더다. 인숙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 이건 단순한 외도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건 더 이상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진실과 존엄의 문제다. 며칠 동안 유나는 아무 일도 없던 척 일상을 유지했다. 평소처럼 새벽에 고시원에 돌아오고 인숙과 민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마음속엔 거대한 파도가 꿈틀대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휴대전화에서 지워지지 않은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고 통화 목록을 전체 백업했다. 그날 오후 종로의 한 휴대폰 수리점에서 통화 내역과 메시지를 모두 인쇄해달라고 요청했다. 점원은 의아한 듯 물었다. 문제 있으신가요? 유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곱참 담에 맘답담이 했지만 또렷이 대답했다. 제 남편이 저에게 숨기는 게 있어서요. 이젠 제가 밝혀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그날 밤 그녀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출근한다고 거짓말한 뒤 고시원 근처 찻집에서 기다렸다. 혹시라도 그 메시지를 보낸 상대가 찾아올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책장 뒤에 감춰뒀던 카메라 영상에서 가장 확실한 장면 민수가 직접 몸을 일으키고 인숙을 안아올리는 장면만을 따로 편집해 영상 파일로 저장했다. 3분 48초의 영상말 한마디 없이도 모든 걸 증명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도 없던 듯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오빠 이 침대의 리모컨은 요즘에도 써요. 민수는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눈을 피했다. 한입투 뭐 가끔 인숙 씨가 도와줄 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나는 책상 서랍에서 조용히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 아무 표시도 없는 낡은 노트였다. 그것은 유나가 고시원의 작은 틈새에서 찾아낸 민수의 손글씨 다이어리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펴서 민수 앞에 펼쳤다. 인숙이 나를 떠난다면 유나에게 들킬 것이다. 그럼 나는 진짜 마비가 될 것이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침묵 속에서 유나는 물었다. 거짓말한 기간은 얼마나 돼? 일어날 수 있었던 날부터 오늘까지? 나한테 몇 번이나 거짓말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끝이 떨렸다. 유나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매일 5만 원씩 인숙 씨에게 준 거? 내가 지친 몸으로도 꾹꾹 눌러 담아낸 돈이었어. 근데 그 돈으로 둘이서 밤마다 뭐 했지? 민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유나는 한 발짝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때론 용서할 수 있어. 근데 믿음을 짓밟은 사람한텐 용서를 주지 않아.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작은 USB 하나를 놓았다. 이 안에 네가 거짓 환자였다는 증거가 있어. 그리고 인숙 씨가 그냥 간병인이 아니라는 것도. 이걸 어디에 보낼지는 내가 정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파일은 너희 둘 이름과 함께 세상 밖으로 나갈 거야. 민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유나, 제발, 그건 아니야. 인숙 씨가 먼저. 하지만 유나는 말을 자르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네가 마비였을 땐 내가 너를 움직였지. 이제 내 거짓말이 밝혀졌으니 너 혼자 움직여봐.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리고 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아. 나는 진실을 말할 뿐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너를 파괴하게 될 거야. 유나는 방을 나선 뒤 곧장 성북구의 한 작은 로펌을 찾았다. 예전에 산업재해 관련 소송으로 도움을 받았던 여성 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USB와 민수의 다이어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는 말없이 파일을 열어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씨, 이건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닙니다. 민수 씨는 본인의 회복 상태를 고의로 숨기고 병자 행세를 하면서 간병 비용을 받아낸 셈이에요. 그 외에도 외도 정황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유나는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가길 바라진 않아요. 그냥 다시는 고개 들고 살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변호사는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그럼 민사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고 영상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유나 씨는 이미 많은 걸 감당해 오셨으니까요. 이젠 지켜내야 해요. 당신의 진실을. 그날 저녁 유나는 SNS 계정에 짧은 영상 한 편을 올렸다. 불과 20초 민수가 자신의 팔로 몸을 일으켜 인숙을 안는 장면. 자막 하나 없이 설명도 없이 단 한 줄의 글만 덧붙였다.
덧붙였다. 이 사람을 위해 나는 매일 밤 5만 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내가 지불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댓글이 쏟아졌다. 저건 정말 악질이다. 사람이 아냐.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유나 씨, 당신은 절대 잘못한 게 없어요.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주변 사람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 몇몇은 유나에게 연락해 위로를 전했고 몇몇은 민수를 향한 분노를 터뜨렸다. 고시원 사람들 역시 웅성거렸다. 인숙은 다음날 새벽 짐을 싸 고시원을 빠져나갔다.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유나는 정식으로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구청 담당자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혹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실 건가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대신 그녀는 서류 뒷면에 작게 적었다. 나는 잘못 사랑한 걸 후회하지 않지만 그 사랑을 짓밟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날 오후 민수에게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편지 봉투에는 영상 속 장면이 인쇄된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다. 민수가 일어나 인숙을 안고 있는 모습 증거 그대로. 사진 밑에는 유나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이 마비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비된 건 다리가 아니라 양심이었네요. 민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지만 이번에는 연기나 거짓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는 진짜로 주저앉았다. 진짜로 무너졌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고 나서 유나는 본래의 집에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성북구의 조용한 원룸으로 이사한 그녀는 모든 연락처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했다. SNS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다이어리를 태워 없애진 않았지만 제일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에 생강을 띄워 마셨다. 그 누구의 간병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름 모를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끝에 젊은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김민아 씨 맞으세요? 죄송하지만 저 박민수 씨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직접 얼굴 보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날 오후 해화역 근처 카페. 약속한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한 유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여성을 기다렸다. 이윽고 문이 열리며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성이 들어왔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모습. 임신 6개월은 좋게 되어 보였다. 저는 배수민이라고 해요. 민수 씨와 온라인에서 알게 됐어요. 그는 자신을 싱글이며 어머니를 간호 중이라고 소개했어요. 나중에야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땐 이미 유나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수민의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저도 속은 거죠. 저는 단지 저 사람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목적이 따로 있는지도 몰랐고요. 지금은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조차 말 못할 지경이에요. 유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차분히 물었다.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 요구한 게 있었나요? 돈이라든가 정보를 숨기라든가.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한동안 연락을 피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의 아내한테 들키면 나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줬어요. 그 말을 들은 유나는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수민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 안에 있는 건
당신을 지켜줄 증거예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보여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보호하세요. 수미는 그 작은 물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말했다. 저 용기 내길 잘한 거겠죠? 유나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선택을 했어요. 누군가는 침묵했을 테지만 당신은 그걸 깼어요. 수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고 유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여인은 모두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통해 조금씩 회복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창가에 앉아 작은 수첩을 펼쳤다. 박민수의 거짓말은 나 하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삶 전체를 연기했고 그 무대 위엔 나 인숙 그리고 수민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끝내 무너진 건 그 무대였고 우리 셋은 각자의 길에서 진짜 삶을 찾아 나선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젖지 않는 유나는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유나는 회사에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회계 업무는 그녀에게 익숙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산기보다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건 사람들의 말이었다. 유나 애씨 진짜예요, 남편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아유, 그동안 참 마음고생 심했겠다. 그런 말들조차 부담이 되기 시작한 어느 날 유나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그녀는 한 달 동안 아무 계획 없이 살았다. 휴대폰을 꺼놓고 뉴스도 보지 않았으며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곡물빵 하나를 먹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평범함이 유나에게는 새로움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우연히 SNS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어요.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몰랐는데 당신의 글이 제 등을 밀어줬어요. 고맙습니다. 그 한 줄이 유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그날부터 자신이 겪은 일들을 천천히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은 쓰지 않았다. 대신 은이라는 가명으로 회복의 기록이라는 블로그를 만들었다. 그리고 글을 올릴 때마다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 글을 읽고 드디어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은희 씨,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유나는 깨달았다. 상처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상처받은 아내가 아니라 그 상처를 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익선동의 작은 북카페에서 초청 강연을 하게 되었다. 신뢰와 회복을 주제로 한 모임이었다. 참가자 중엔 이혼을 고민 중인 40대 주부도 있었고 연인에게 상처받은 20대 여성도 있었다. 유나는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도 선택입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아끼기로 했어요. 나를 존중할 수 있어야 그 다음의 사랑도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날 강연이 끝나고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유나에게 다가왔다. 저도 언니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요? 유나는 소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웃었다. 용감해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단지 내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말은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에필로그. 봄이 다시 왔다. 유나는 동네 책방에 들러 작은 노트 한 권을 샀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써 내려갔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누군가의 간병인이기 전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로 했다.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만의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다.
사랑은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잃는 사랑은 2번 다시 하지 않겠다.